여기서도 역시 나는 겨우 왕실 문품 관리자였을 뿐이지만 나는 공정했고 동료와 다투지 않았고 여행자들과 마을도 약탈하지 않았다. 나는 굉장히 정의로웠다. 병사들까지도 지휘해 이 사람이. 이분 혹시 마지막에 살해당하셨나요? 아니요. 회사 다닐 때 이런 분 있었던 것 같아. 이 글만 읽고 이 사람에 대한 사례를 품으셨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전적 기록의 앞쪽에는 자기의 그 직위에 대해서 이제 기기를 써놔요. 귀족, 상위주택 총독, 재정관, 네켄의 관리자, 네케브의 시장, 왕의 유일한 친구, 서방의 1인자 오시리스에게 인정받는 자. 웨니가 말한다. 근데 이건 사실 근데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웨니가 말한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누구 뭐 하는 나 누군데 이런 나 웨니가 말한다. 키 180에 막 이런. 네, 근데 저런 문구는 사실 그냥 이제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서서 보셨던 그 총리까지는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거의 약간 한 장관급까지는 올랐던 사람이죠. 상위 총독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밑에 테티 폐하 시절 나는 애송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겜니와 아까 보셨던 메레루카가 총리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처음 이제 관료로 이제 커리어 시작하는 건 훨씬 어리죠. 나는 창고 관리자였고 왕궁의 하급 관리자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뀌어요. 페피 1세 폐하 치하에서 나는 창고 관리자 책임자가 승진을 한 거예요. 야, 인정받기 시작했어. 폐하께서는 나에게 왕의 친구라는 지위를 허락하셨고 그의 피라미드 마을 1급 사절로 임명하셨다. 보통 이제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만들면 그 피라미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 마을의 사제 중에서 높은 등급의 사제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자랑할 만하네요. 그렇죠. 점점 자랑이 심해져요. 왜냐면 계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자, 내가 지구를 수행하는 동안에 폐하는 나를 네켄의 관리자가 되게끔 하셨다. 그의 신하들 가운데 나를 최고로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야. 가장이겠죠. 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법관, 총리 되심과 함께 처리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급이 안 되는데 정말 최고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했다. 뭐 엄청 자기 자랑이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6곳의 법정과 관련된 많은 극비의 임무를 왕의 이름으로 수행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왕한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뭔가 이제 뭐 대법관이나 총리를 직접 믿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이제 신복을 하나 심어 놓는 거죠. 되게 이제 폐하께서 나를 어떤 관리, 어떤 귀족 그리고 어떤 신하보다도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점점 또 계속 직위가 올라요. 더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내가 폐하께 투라의 질 좋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나를 위한 석관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투라 어딘지 기억하세요? 그 석회암 생산하던 그 지역. 그렇죠. 질 좋은 석회암이 나오는 곳이에요. 투라. 이 사람이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투라가 이제 좋은 돌이 나는 곳이니까 저기서 돌 좀 가져다가 석관 나 좀 만들어도 될까요? 폐하께서 허락을 하는 거죠. 폐하께서는 왕의 인장 운반자에게 명하여 일군의 선원들과 함께 나를 돕게 하셨다. 심지어 폐하가 인력도 지원해 준 거예요. 왕이. 으쓱. 네. 그들은 왕실 소유의 커다란 배에 석관 뚜껑과 가짜문 상인방, 2개의 문설주 그리고 봉헌용 식탁, 무덤을 치자가는 데 사용된 석재로 구성된 구성품들을 실어서 돌아왔다. 오로지 웨니를 위한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왕실의 인력이 동원된 거예요. 뒤에 이제 써있죠. 어떠한 신하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베풀어진 적이 없다. 이와 같은 혜택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폐하의 마음에 드는 최고의 신하였기 때문이다. 조금 재수없다. 그죠? 약간 아까 그 조각상의 관상을 봤을 때도 약간 저런 성격이 나올 것 같은. 근데 그만큼 이제 자의식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희가 피라미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던 외장석을 이제 주로 만들던 그 석회암이 투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카프라 피라미드 상단부에 남겨져 있고 물별 피라미드 표면에 꽤 많이 남겨져 있죠. 내가 네켄의 관리자였을 때 폐하께서는 나를 왕의 유일한 친구와 왕실 물품의 관리자에 임명하셨다. 나는 기존의 왕실 관리자 사인을 대신하였다. 그러니까 엄청 뭐 신뢰를 받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완전 잘못된 얘기는 아니겠죠. 나는 폐하에 아직도 안 끝났니? 수행비서 이제 아직 멀었어요. 수행비서 업무와 경호 업무도 수행했다. 그러니까 별걸 다 하니까 진짜 파라오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한 거예요.
폐하께서는 모든 것에 대단히 흡족해 하시며 나를 크게 칭찬하셨다. 이야. 약간 그 술 먹은 상사 얘기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렇죠. 네. 예, 점점 길어져요. 근데 사실은 잠깐만요. 근데 이 대목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네네. 이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뭔가 왕에 대한 약간 암살 음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오. 하렘에서 벌어진 음모. 하렘은 이제 왕비들 네네. 그 구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왕비를 취조를 해요. 취조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웨니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아, 거기에는 대법관이나 총리, 왕족들 그 누구도 없었다. 근데 난 있었어. 있었죠. 나는 있었음. 이것이 폐하한테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얘기해요. 내 지위는 겨우 왕실 물품 관리자였을 뿐인데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능력 때문에 이런 임무를 부여받았어 라는 얘기예요. 네. 약간 이렇게 힙합 정신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예, 예. 쇼미더머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마 웨니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대 이집트 사회가 전근대 사회 중에서는 비교적 열린 사회였다곤 하더라도 정말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전적 기록들을 보면 귀족들이 남겨놓은 대부분 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내가 얼마나 출신 성분이 하찮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지위가 되게 낮았는데 네. 정말 엄청난 임무를 맡아가지고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왕실 일어난 정말 탑 시크릿들을 저희가 다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다 자랑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나는 군사적으로 되게 뛰어나. 분명히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역시 나는 겨우 왕실 문품 관리자였을 뿐이지만 나는 공정했고 동료와 다투지 않았고 여행자들과 마을도 약탈하지 않았다. 나는 굉장히 정의로웠다. 정의로웠다. 병사들까지도 지휘해 이 사람이. 이분 혹시 마지막에 살해당하셨나요? 아니요. 회사 다닐 때 이런 분 있었던 것 같아. 이 글만 읽고 이 사람에 대한 사례를 품으셨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죠. 높게 칭찬하셨다. 예, 뭐 엄청나게 내가 또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이고 반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 바뀌어요. 메렌나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네요. 궁정에서 있었던 거 계속 승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이 이 고왕국 그 유광조 시대 후반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에 대한 설명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사람이 이제는 상당히 높은 직위예요. 이제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장관급 네. 상이집트 남부 지방의 일을 맡아보는 행정 최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많이 이제 올라온 거죠. 원래는 그 왕실 물품 관리자였는데 근데 이제 진짜 총독까지 됐으니까. 근데 여전히 뭐 파라오는 날 칭찬해 주신다. 파라오 지금 한 3번인가 바뀌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파라오한테 신임을 받았다고 일단 본인은 주장하는 예,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처세술이 좋았던 분이 아닌가. 약간 능력보다는 사회생활. 사실은 그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피라미디온을 나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요. 피라미디온 다들 기억하시죠? 피라미드를 쌓고 가장 상단부에 놓는 피라미드 형태의 돌을 의미하는데 메렌나 피라미드의 피라미디온을 자기가 이제 가져온 거죠. 메렌나 피라미드는 지금은 거의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어요. 아, 자, 여기서는 이제 엘레판티네로 보내요. 거기 끝나가요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왜 기쁘지? 엘레판티네를 보내는데 저 엘레판티네는 그 이집트 최남단이에요. 아, 경계. 이집트의 최남단 경계. 그리고 거기는 지금 오늘 아스완 지역인데 화강암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투라는 질 좋은 석회암이 나고 여기는 화강암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라미드를 만들 때 피라미드 그 주변 부속 시설을 지을 때 뭐 사용할 석재들을 좀 갖고 와라라고 명령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상인집트 총독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 캐내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수도 이 메렌나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그 사카라 지역으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피라미드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메렌나 피라미드의 이름은 메렌나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피라미드예요. 아 그런 뜻을. 저기 제가 그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네. 피라미드의 이름이에요. 아. 쿠프 대피라미드의 이름이 쿠프의 지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다 개별적인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 피라미드가 그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사실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피라미드 내부에는 어떤 문자 기록도 거의 새겨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메렌나의 피라미드를 메렌나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기록들 때문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해모여 교수님이 2억 원의 연구비와 함께 예, 통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세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란나가 화려하게 나타난다 피라미드 이름이 나타나죠. 뭐 이제 멀리서 외국에서 뭐 이것저것 갖고 와요. 마지막에 정리. 나는 부친과 모친에게 사랑받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형이자 동생이었다. 귀족이자 상위 이집트의 진정한 총독. 오시리스에게 참의를 받는 자 웨니. 이게 본인이 썼다는 게 킬 포인트인 것 같아. 자전적 기록이 자전적 기록. 근데 이런 자전적 기록이 아까 그러니까 이게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유광조 시대 때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귀족들이 진짜 점점 자의식이 강해졌다. 그러네요,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인으로서 불특정 다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분위기의 이면에는 파라오의 권위가 점점 더 적어지는. 그러니까 저렇게 놔두면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파라오를 막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파라오는 그 자체로 여전히 엄청난 권력자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왕조 시대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당장 이때부터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의 자의식도 커졌다는 얘기죠. 기빨렸어. 읽으면서.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건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중앙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옆에서 무엇인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앙 귀족들의 사례들을 봤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파라오의 권위가 떨어지고 점점 지방 귀족들도 파라오의 권력으로부터 파라오의 권위로부터 좀 더 독립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남쪽으로 갈 거고 그 남쪽은 지금 저 지도에서 제1급류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제1급류 이집트의 최남단 경계인데 네. 제1급류에 엘레판티네라고 하는 섬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 섬이 저 공간이 지금 아스완 지역인데 아스완의 중심지였어요. 엘레판티네에서 이제 그 아스완 지역을 통치하던 이제 남쪽에 이제 호족들이 있어요. 자, 그 호족들의 무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사진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쿠베트 알하와. 예, 아스완 지역이고 저 너머에 저 산이 있잖아요. 이 사진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서쪽은 그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무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죽음과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저 서쪽에 보시면 저 산이 있고 저 산에 구멍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구멍들이 전부 다 무덤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더 뭐가 보이죠. 네, 아직까지 근데 구멍은 안 보여. 구멍들이 있어요. 자세히 문같이. 예, 문처럼 생겼어요. 그게 다 무덤이에요. 또 저 앞쪽에 길이 나해져 있는데 저거는 저 무덤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의뢰용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무덤들 가운데서 그냥 좌측에 있는 무덤에 저희 가볼 건데 보이시죠? 조금 더. 예, 강변에서부터 저 위쪽에 무덤까지 이제 길들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 이제 문이 확실히 보이시죠? 구멍이. 네.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스완 지역을 통치하던 아스완 귀족의 최고 그 호족들, 그러니까 여기 주지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네. 이 지역의 주지사들의 무덤이 만들어지던 곳이에요. 저기는 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말 최고 귀족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귀족들이 파라오의 권위가 강할 때는 파라오에 이제 종속되어서 이 지역을 통치하지만 파라오의 권력이 약해지면은 점차적으로 파라오의 어떤 이제 통제권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좀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메쿠와 사브니라고 하는 귀족의 무덤인데 그 메쿠와 사브니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메쿠가 아버지, 사브니가 아들. 나는 예. 이름이 메쿠와 사분인 줄 알았는데. 메쿠 앤드 사브니. 오케이. 예요. 그리고 저 둘은 페피 2세 시대 때의 인물들이에요. 메쿠가 주지사였고 사브니는 그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메쿠가 이 남쪽 이 아스완 지역을 관리하던 이 지역의 주지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남쪽 누비아 땅으로 원정을 가서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집트에 저항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또 가서 누비아에서만 입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갖고 와야 돼. 금이라든가 뭐 타조라든가 상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메쿠가 원정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원정을 떠나요. 근데 뭐 사실 평소에는 그 원정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집트가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누비아가 이집트에 크게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 메쿠가 출진했었던 그 원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원주민들의 저항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메쿠가 살해당해요. 원정 과정 중에. 그리고 원정대가 급속하게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메쿠의 시신을 제대로 이제 수습도 못하고 그냥 버려둔 채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스완으로 돌아오고 나서 그 이제 패퇴한 원정대를 아마 사브니가 이제 맞이했겠죠. 네. 그래서 사브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음 이제 파라오한테 보고를 이제 서신으로 보내고 자신이 다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다시 원정을 떠나요. 근데 아마 이때 이 사브니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젊은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했었던 그 원주민들, 아마 누비아인들을 척살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게 효자네. 효자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죽어서 이집트 땅에 매장되는 게 중요해요. 네. 적절한 이집트식의 장례 절차를 거쳐서. 그래야 사후세계로 그렇죠. 갈 수 있다고. 예. 그래서 시신이 중요한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이제 사부니는 성공적으로 찾아가지고 돌아왔고, 그리고 아마 이제 장례를 잘 치렀을 거예요. 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멤피스로 올라가서 파라오한테 보고를 해요. 파라오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다 보고하니까 파라오가 칭찬을 하죠. 야, 너 진짜 효자다. 진짜 장한 일 했다고 하면서 그 하사품을 내리고 영지도 조금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치하를 합니다. 아까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아까 이집트인들은 이집트에서 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시리스도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집트인들은 언제나 이집트에서 묻혀야 돼요. 이집트식의 장례를 거쳐서. 신화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시스가 자신의 남편인 오시리스의 토막난 시신을 다 모아가지고 잘 엮어서 미라를 그렇죠.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이제 매장을 한 것이 네. 다 이제 그런 바탕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다지만 예전에는 그 세계가 정말 하나의 세계관이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사부니가 메쿠의 무덤을 잘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저쪽 좌측편에 있는 아, 입구로 아버지. 들어가는 곳이 메쿠의 무덤이고 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결국 사부니도 이제 죽을 날이 찾아왔겠죠. 자신의 무덤을 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다 만들어요. 진짜 아버지 그리고 저 두 무덤을 연결시켜요. 하나의 무덤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의 무덤 속에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 이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업적을 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부니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되찾아 왔던 그 행적이 네. 엄청나게 큰 업적이었던 거예요.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세력을 다 정리를 하고 아버지의 시신도 찾아왔으니까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무덤이 이렇게 안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요 아래쪽이 입구 부분이고요. 좌측편에 기둥이 동그라미 이제 같은 기둥.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무덤 구역이 네. 메쿠의 아버지. 무덤이고 네. 우측편에 사각형으로 기둥이 만들어지는 구역이 사부니의 무덤이에요. 이집트의 무덤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네. 두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의뢰용 공간이고 아, 네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매장용 공간이다. 시신을 안치시키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 공간은 전부 다 의뢰용 공간이고 매장용 그 공간은 무덤 중간중간에 샤프트라고 써요. 샤프트?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수직경을 뚫어서 그 안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를 시켜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무덤에는 메쿠와 사부니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족들도 함께 매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뭐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방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 양을 이 무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아요. 메쿠의 무덤인데 기둥도 보이시죠? 그리고 저 앞에 테이블이 하나 있죠. 네. 저건 그 제사를 위한 봉헌용 테이블이고 더 안쪽으로는 가짜문이에요. 가짜문이 있어요. 네, 가짜문. 이게 이제 그 메쿠의 가짜문이에요. 영혼이 드나드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덤이 엄청 화려하지는 않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그 쿠베트 엘 하와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인데 네. 이 쿠베트 엘 하와 이 산의 석질이 좋지가 않아요. 돌이 좋지가 않아서 네. 부조를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채색을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장식하기가 힘든 그런 석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당시에 이제 유광조인데 이때는 이제 아무리 이 사람들이 권력자여도 여기 그냥 그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다. 뭔가 그 세련미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자여도 동원할 수 있는 장인들의 수준이 수도에 비해서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그 메쿠의 무덤의 그 가짜문. 근데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지지 않지만 규모는 상당히 큰 무덤이고 또 이게 저 공간은 뭐 돌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도사를 깎아서 만든 공간이에요. 와.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권력의 크기는 굉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딱 그 말씀드렸던 페피 2세 시대인데 이때부터 앞서서 오왕조 시대 때부터 귀족들의 자의식은 점점 커졌고 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점차적으로 지방의 귀족들이 파라오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 진짜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때까지 이제 왔어요. 6왕조가 점차 해체가 되고 7왕조로 계승이 되긴 하는데 네. 그때부터는 아까 보셨던 메크와 사브니 정도 되는 레벨의 지방 호족들이 이제 파라오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이제 이집트의 그 어떤 중앙 집권화의 정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한 100년 정도 세월이 지속이 되는데 한 50년쯤 지났을 무렵 대략 한 기원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남쪽에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네. 있었던 한 호족 세력이 그래 나도 파라오야 이제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웨니 때부터 냅두면 안 됐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자뻑이 심한데. 그러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되지. 결국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뭐 언제나 인간의 역사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종의 이제 남북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요게 이제 11왕조인데 11왕조 이전까지는 호족들이 말을 듣지는 않지만 왕은 하나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왕이 두 명이 되는 거죠. 나도 왕이다를 외쳤으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11왕조 남쪽의 테베 이 호족들이 보기에 북쪽의 진짜 왕조가 하찮았으면 나도 왕이다라고 주장을 이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부터 이제 치열하게 어떤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10왕조와 11왕조 경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남쪽의 11왕조가 북쪽의 하이집트 쪽을 통치하고 있었던 원래 여기가 더 정통성이 강한 네. 왕조죠. 그 지역을 정복함으로써 이집트가 재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중왕국이에요. 와.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저 삼각주 끄트머리에 있는 멤피스라는 지역이 원래 전통적인 이집트의 수도였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넷네스트 그러니까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도 불리는데 네. 저 넷네스트 역시도 제1중간기 시대 때는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 남쪽에 테베라고 불리는 곳이 있죠. 네네. 오늘날 룩소르 지방인데 저 지방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 11왕조가 나도 파라오라고 외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1왕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룩소르가 이집트 역사 전면에서 중요한 어떤 이 액터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이때부터 룩소르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룩소르에 가서 주로 보실 수 있는 유적들은 다 신왕국 시대의 유적인데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한 5, 600년 정도 후대의 유적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번영하던 그 약간 유적들이 다 이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룩소르가 이제 이집트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마이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또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네네. 사진인데 이집트를 다시 재통일한 중왕국의 첫 번째 파라오인 멘투호테프 2세예요. 그러니까 룩소르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 시대까지는 룩소르에서만 중요하게 섬겨지던 지역신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그렇죠. 되는. 원래는 멤피스의 푸타, 헬리오폴리스의 라가 주신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멘투라고 하는 혹은 뭐 몬투라고도 부르는데 원래 이제 이 룩소르 지역의 지역신이거든요. 네.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또 나중에 12왕조 시대 때가 되면 파라오들의 이름을 아멘에메트라고 쓰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신 역시 네네. 룩소르 지역의 주요 신이었는데 이제 이집트 전체를 관장하는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아멘이 최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이때부터 일어난다. 룩소르가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 그런데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오인데 엉성해요. 그러니까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비율도 안 맞고 왜냐? 다시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집트를 완전히 통일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여전히 이 룩소르도 촌동네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멤피스 지역이 원래 중심지였고 여기는 촌동네였기 때문에 멤피스 지역에서 이미 확보되었었던 여러 예술적인 노하우나 그 역량이 아직 지방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고왕국 시대 파라오들 석상이거든요. 네. 근데 완전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저 왼쪽에 있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있는 거 그 좋은 돌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왜 기억이 안 맞아요. 나죠? 석묘감으로 만든 카프라, 상왕조 시대.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카프라의 아들이 멘카우라, 삼존상인데 다시 한번 이전 화면 보여주세요. 장난 같아요. 애들 장난. 이렇게 비교해보니 근데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느낌이 확 오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촌분들이 이집트를 다시 통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중왕국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통일을 한 최초의 파라오가 멘투호테프 2세예요. 1세가 아니라 2세예요. 왜냐? 자, 11왕조인데 11왕조가 멘투호테프 2세 때 이집트를 통일을 해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왕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멘투호테프 2세 이전에는 상이집트 남쪽만 통치를 하고 있었고 멘투호테프 2세가 전쟁을 해서 북쪽을 정복을 함으로써 통일 이집트가 돼서 중앙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투호테프 1세는 멘투호테프 2세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때는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남쪽만 통치하는 거예요. 남쪽만. 그러니까 북쪽의 왕조랑 싸우고 있던 시대죠. 네. 그래서 멘투호테프 1세, 인테프 1세, 2세, 3세까지 이어지다가 멘투호테프 2세 시대 때 기원전 2055년에 다시 이집트가 재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를 중앙국이라고 부른다. 야.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중앙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옛날에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항상 뭐 왕조가 바뀔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 호족의 성장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중앙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군사적인 충돌이 되게 심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국 초반부, 11왕조, 12왕조 포함해서 중앙국 초반부에는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상당히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MMA 507 무덤에서 출토된 사람의 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냉병기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뭐 뭐, 찔려 있는 거예요? 화살, 창, 칼 이런 것들을 맞은 흔적들이 저 뼈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대로 박혀있구나. 동시에 저 뼈 가운데 일부는 뭔가 야생동물한테 뜯겨 먹은 듯한 흔적들도 나타나요. 두개골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무기에 의해서 타격을 입은 모습들이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이 MMA 507 무덤은 그 데이르 엘 바흐리라는 곳에 있는 무덤인데 아마도 이제 전쟁터에서 사망한 이제 병사들, 용사들의 시신을 한 50구 정도 모아가지고 같이 묻은 집단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약간 무명용사의 묘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이런 무덤의 사례가 잘 없어요. 추정컨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전장에서 사망한 병사들일 것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상흔들도 있지만 동물한테 뜯겨 먹은 흔적들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곧바로 이 시신이 다 수습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야외에 그냥 놓여져 있다가 나중에 인력들이 가서 의도성을 떼가지고 이제 수거를 해와서 다시 정성스럽게 장례를 지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병사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매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니까 고대 이집트 그렇겠죠. 네네네. 아마도 그 직전 시대 때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고 네. 그 전쟁을 통해서 중앙국이 탄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액션에 대해 높게 평가가 이루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우와. 이거는 이제 메세흐티라고 하는 귀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목상이거든요. 약간 진시황릉 느낌인데 30cm, 40cm? 물병보다 조금 더 큰 네, 정도죠. 그 정도. 메세흐티라고 하는 그 귀족의 무덤에 출토된 목상인데 아, 근데 귀족의 무덤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군사 문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40명씩 지금 두 중대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쪽에 있는 저 병사들은 이집트 토착 병사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들고 있는 무기가 창이랑 방패를 들고 있고 네. 의복은 하얀색으로 통일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진짜 이집트인 병사들이고 아래쪽에 있는 병사들은 피부가 검정색이잖아요. 네. 옛날 원주민 같은 느낌이네. 누비아인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활을 들고 있어요. 누비아인들은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누비아를 부를 때 타세티라고도 불렀는데 타세티는 타는 땅이란 뜻이고 세티는 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누비아를. 활의 땅. 그러니까 워낙 이제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비아의 궁병들은 이집트 군에서 용병으로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지금 각각 사람들의 다 색깔이 다른 더 짧은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네. 이집트 토착 병사들과는 외모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그다음에 이제 들고 있는 무기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시기 동안에는 이렇게 군사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통일이 됐잖아요. 네. 멘투호테프 2세 때 통일이 되고 통일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피라미드는 아닐 거고.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신전을 저기 만들어요. 의뢰용도를 저기 하얀색 상자가 있는 부분이 그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 신전이자 무덤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데이르 엘 바흐리라는 지역이고 네. 이렇게 이제 한 반원형으로 이렇게 절벽이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공간인데 네. 저 공간에 멘토트 미사일 장례 신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또 다른 신전 있잖아요. 네네. 저거는 나중에 신왕국 시대 때 하스푸트가 만든 장례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신전의 시간적인 그 거리는 약 한 550년 정도. 550년. 예. 아무튼 그래서 이때의 이제 파라오들은 무덤을 피라미드가 아닌 형태로 만들어요. 신전탑을 보면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신전이 굉장히 많이 폐허가 된 상태여서 원래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게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와. 이게 테라스 형태의 신전이라서 테라스형 신전이라고 불러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이 딱 생각나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어떤 위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지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지하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파라오를 비롯해서 여러 뭐 왕비들이나 공주들을 같이 매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시절에는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네. 이게 이제 11왕조 시대인데 11왕조 동안에는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되지 않지만 11왕조 다음 왕조인 역시 중왕국이긴 하지만 12왕조 때부터는 다시 피라미드가 돌아옵니다. 오.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전 여기까지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피라미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피라미드는 중왕국 시대의 피라미드죠. 저희는 고왕국을 완전히 이제는 돌파했어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뭐가요? 뭔가를 다 준비해서 그거를 다 하신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말이. 아니요. 아니야. 사실은 알았어요? 뒤에 훨씬 많아요. 있네. 많이 있네. 하지만 시간을 딱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뒤에 거를 어디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주 후에 나오시면 됩니다. 3주? 3주 화요일 비어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약속을 아직 안 잡았잖아요. 아, 우리 지금 아직 안 잡아서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스케줄 보고 있어요. 20일. 20일 좋습니다. 사실 저도 13일 안 됐어요. 8월 네. 20일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사실 돌아온 피라미드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안녕. 감사합니다. 지난주인가 궤도님을 잠깐 만났어요. 네. 거기 MBC에서 잠깐 만나서 차를 20분 마셨어요, 커피를.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이 끝났고 궤도님은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녕하면서 이제 궤도님을 발에다 주고 거기 이제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궤도님을 데리고 가는데 작가님이 저희를 보더니 둘이 왜 이렇게 애틋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애틋하네. 네, 와. 그게 이제 뭐 저와 이제 안 될 거야. 이게 관계다. 아, 그럼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